수백 년 동안 정말 소수에게만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전해져 온 유대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네, 카발라 말씀이시죠? 맞아요. 카발라. 근데 이게 어떻게 20세기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세계를 잇는 어떤 거대한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피보세계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20세기 스위스의 한 심리 상담실까지 거의 5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지혜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신비주의 전통이 시대나 종교, 학문의 경계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을까?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요. 이 고대의 지혜가 그 굳게 닫힌 담장을 넘어서 서구 지성사에 스며들고 마침내 칼융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 모두의 무의식 지도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추적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네. 자료에 등장하는 첫 인물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3살의 천재, 피코 델라 미란돌라. 네, 피코. 이 젊은 학자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요. 맞아요. 그야말로 당시 지성계에 폭탄을 던진 셈이었죠. 폭탄이요? 네. 그리스 철학, 이슬람 사상, 그리고 그땐 거의 금기시됐던 히브리 신비주의, 그러니까 카발라까지 전부 모아서요. 전부요? 네, 무려 900개나 되는 논제를 발표합니다. 그러고는 전 유럽의 학자들이요, 누구든 와서 나랑 토론하자. 이렇게 선언한 거죠. 900개나요?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주장은 뭐였어요? 가장 파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카발라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증명할 열쇠가 있다. 이건 그냥 다른 종교를 공부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대 신비주의가 기독교 진리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 간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폭탄 선언이었죠. 당시 교황청 입장에선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이었겠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피코는 인간을 작은 우주, 즉 마이크로코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신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정해진 본성을 주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무엇이 될지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잠깐만요.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이었다는 증거예요. 아, 당시 유럽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운명이나 역할이 신과 사회 계급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죠.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맞아요. 그게 신의 섭리였죠. 그런데 피코의 주장은 인간은 신이 정해준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심지어 선택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정해진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결국 교황청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안타깝게 31살에 유절했지만 그가 카발라에서 길어올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관이 서양 사상의 물줄기를 바꾼 거네요. 정확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이 문을 통해서 고대의 지혜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튼 셈이에요. 그 문을 연 사람이 피코였다면 그 안의 보물들을 지켜낸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독일의 법학자 요하네스 루이 힐린. 네. 루이 힐린. 피코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된 인물이죠. 히브리어 원전이랑 카발라 연구에 막 몰두하는데 위기가 닥치죠. 네, 아주 큰 위기였어요. 한 유대교 개종자가 황제에게 청원을 해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면 그들의 정신적인 뿌리, 그러니까 유대 서적을 전부 불태워야 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끔찍한 발상이네요. 그렇죠. 당대의 모든 학자들이 침묵할 때 로이 힐린이 홀로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요. 혼자서요? 네. 그러다 이단으로 몰리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책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게 단순한 관용 때문이 아니었어요. 로이 힐리는 카발라가 단지 유대인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진리가 담긴 창고라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줄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 거죠. 내 울타리 밖에 낯선 지혜를 배우는 게 오히려 나의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와, 이게 진짜 르네상스 정신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투쟁 덕분에 수많은 고대 문헌이 화형을 면하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피코가 문을 열고 로이 힐린이 그 안에 보물을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 고배의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20세기의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의 책상 위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 연결고리가 가장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길목이죠. 시간은 수백 년을 흘러 20세기로 갑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 네. 물론 융은 학자로서 이미 카발라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로 하는 거랑 가슴으로 깨닫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강렬한 환상 체험 말씀이시죠? 자료를 읽는데 이 부분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정마비로 사경을 헤맬 때였어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주 공간을 막 유영하는 경험을 합니다. 네. 그러다 히말라야에 있는 거대한 바위 사원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어떤 광경이었죠? 바로 카발라의 상징인 티페레트와 말쿠트가 결합하는 신성한 결혼식을 본 거죠. 티페레트, 말쿠트. 이름부터가 굉장히 신비로운데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티페레트는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조화 같은 정신적 중심을 상징하고요. 정신적 중심. 그리고 말코트는 우리가 발 디포 손 땅, 즉 현실의 물질 세계를 상징해요. 아, 그러니 이 둘의 결혼은 정신과 물질, 하늘과 땅, 이상과 현실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분리되었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본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 융은 카발라가 단순히 낡은 고문서에 적힌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살아있는 진리라는 걸? 네, 그렇죠. 융 자신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발견한 무의식의 구조가 이미 고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세피로트 도표, 우리가 흔히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지도에 놀랍도록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지도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고요? 네, 맞아요. 거울과도 같았죠. 그 두 지도가 어떻게 서로를 비춘다는 건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물론이죠. 이게 정말 놀라워요. 먼저 생명나무의 가장 꼭대기, 왕관을 상징하는 케테르가 있어요. 케테르. 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인간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현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융이 말한 셀프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남성 원리인 호크마, 지혜죠. 그리고 여성 원리인 비나, 이해. 이 둘도 흥미로워요. 네,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모든 게 창조된다고요? 맞아요. 호크마는 씨앗을 뿌리는 능동적인 힘이고 비나는 그 씨앗을 품고 형태를 만드는 수용적인 힘이죠. 아, 이게 각각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인 아니무스와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인 아니마에 정확히 해당해요. 우리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만나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융의 이론과 똑같죠. 그럼 융이 환상에서 봤던 그 티페레트는 이 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티페레트는 생명나무의 정중앙, 딱 심장부에 위치해요. 심장부? 네, 위아래 좌우의 모든 대립되는 힘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균형추 역할을 하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요. 아, 그러니까 티페레트는 제 마음속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네요. 그거 완벽한 비유인데요. 화를 내는 트럼펫 소리도 슬퍼하는 첼로 소리도 전부 지휘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만들어내는 중심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융 심리학에서 분열된 내면의 여러 층만들,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된 자아를 상징하는 게 바로 티페르트예요. 와, 생명나무와 원형의 지도가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연결고리가 또 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네. 카발라의 창조 신화를 보면 그릇들의 깨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릇이 깨졌다. 신화 이야기 같은데 그게 심리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태초에 신이 자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 빛을 담을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네. 신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릇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때 빛을 담지 못하고 깨져나간 그릇의 파편, 즉 깨진 껍데기를 클리포트라고 불러요. 깨진 껍데기라. 마치 제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예를 들어 제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제 안의 질투심이나 게으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클리포트라는 갱형은 융이 말한 그림자와 놀랍도록 유사해요. 그림자. 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무의식에 억압해둔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깨진 껍데기 안에 여전히 원래 담고 있던 신성한 불꽃의 파편이 갇혀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융의 생각과도 똑같네요. 융 역시 그림자를 순수한 악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림자 안에 우리가 억압해둔 소중한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갇혀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이 깨진 껍데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투사의 문제로 이어지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의 어둠을 밖의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거군요. 네, 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제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저를 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저 사람의 거만함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강렬하게 느낀다면 네, 그럴 때 그건 사실 내 안에 억압되어 있던 거만함이라는 그림자를 그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깨진 껍데기를 외부의 특정 집단에게 집단적으로 투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치유의 방법도 같겠네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제시하는 해법이 일치하나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일치해요. 카발라에서는 세상에 흩어진 이 깨진 껍데기, 클리포트를 하나씩 찾아내 부수고요. 네. 그 안에 갇힌 신성한 불꽃을 해방시켜서 태초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티쿠놀람이라고 불러요. 티쿤 놀람. 네, 세상의 회복 또는 세상의 수선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수선이라. 그럼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융심리학의 핵심 여정인 개화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과 완벽하게 같아요. 개화과 과정. 네, 내 안에 분열된 조각들, 특히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가져와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셀프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남에게서 보던 어둠을 내 안으로 다시 가져와서 끌어안는 거군요. 그렇죠. 저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사실 내 안에도 있다는 걸 고통스럽게 인정하고 투사를 거두어 드릴 때 네, 바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갇혔던 빛, 즉 억압됐던 생명력이 해방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네, 이것이 바로 미시와 거시의 연결이에요. 개인의 심리적 작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죠. 아, 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서 외부로의 투사를 멈추면 세상에 대한 혐오와 갈등의 불씨가 정확히 그만큼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르네상스 천재 피코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카발라의 문을 열었고 네, 문을 열었죠. 로이 힐린이 목숨을 걸고 그 지혜의 책들을 지켜냈어요. 네, 지켜냈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융이 그 안에서 현대 심리학의 핵심 원리인 그림자와 개성화의 지도를 발견한 거고요. 와, 하나의 지혜가 이렇게 대를 이어 재해석되는 과정이 정말 경이롭네요. 맞아요. 이 장대한 지적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패턴과 치유의 지혜는 특정 시대나 문화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지도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당신의 불꽃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깨지고 분열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내가 애써 외면하며 남에게 혹은 특정 집단에게 끊임없이 투사해온 나의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그 깨진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에게 가장 큰 치유와 빛을 가져다줄 신성한 불꽃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